그래서 오늘 이제 그 AI와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과 금융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2011년부터인데요. 제가 경제학 박사를 받긴 했는데 처음 근무를 시작한 곳이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0년 넘게 계속 뭐 기술과 금융, 그 당시에는 뭐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좀 관련해서 연구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엊그저께 이제 금융위원장이 금융이 충분히 혁신적인가 돌아봐야 된다고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은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사실상 여러 가지 그 금융 환경 때문에 뭐 대출이 급증했다던가, 대출 이자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예금 이자가 먼저 떨어진다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5대 금융 지주사가 거의 은행 위주로 은행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자로만 38조를 벌었다라는 부분 등이 사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굉장히 이자 장사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발표를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큰 맥락 안에서 기술과 금융, 그 안에서 금융과 AI,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세 가지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기술과 금융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1838년에 모스가 전신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그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금융이 국제화될 수 있는 초석이 놓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의 승전 소식을 먼저 듣고 국채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181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신이 개발된 게 1838년이라서 이 전신 개발 전에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일찍 습득한 사람이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였고 사실 이 그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정보가 돈이고 금융이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중요한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산화가 시작한 거는 1964년에 IBM이 메인보드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은행 업무가 그때부터 전산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67년에 영국 런던 바클레이즈에서 처음으로 ATM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혁신으로 느끼진 않지만 은행이 닫혀 있을 때도 현금을 뽑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 당시 혁신이었고요. 그다음에 1973년에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현재의 국경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1970년대에 증권 거래가 전산화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실 인터넷이 이제 금융권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이 되고 뭐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옴으로써 2007년 이후로는 전반적인 금융이 모바일로 옮겨오는 여러 가지 혁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사실 제가 과거 한 120년간 어떻게 기술이 금융의 어떤 행태를 변화했는지, 뭐 전산, 인터넷, 모바일까지 말씀을 아주 간단히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금융의 본질은 그냥 초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적 자원을 이제 풀링을 하고 이제 자금의 시공간 이동을 가능해 주게 하는 것이 한 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면서 이 경제 거래를 촉진하는 게 나머지 한 축. 그다음에 보험이나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다른 한 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120년간 이제 기술과 금융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금융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아무리 이게 AI가 오고
생성형 A가 오더라도 이 세 가지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거 이외에 새로운 기능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받았던 이제 머튼 교수님이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금융 자체는 이 개인으로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게 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기업으로서는 경제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이 두 가지가 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뭐 증가시키는 부분, 뭐 토스가 나와서 뭐 송금하는데 몇 초가 더 빨라졌다는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금융학계에서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을 평가해서 보는 두 가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불완결성을 극복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했느냐. 예전에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뭐 중저 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했느냐. 내가 대출을 받던 거를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아까 그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융이라는 어떤 산업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그 챗 GPT로 여기 계신 분들께 참여한 분들께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해서 바로 그냥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상위의 개념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어떤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는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는 이 딥러닝의 그 주황색이 이제 생성형 AI고요. 이제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 그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기초 공부를 해서 똑똑한 AI고, 이제 생성형 AI는 그 똑똑함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딥러닝의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나 그림, 뭐 사진, 영상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화두가 되었던 생성형 AI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구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AI 시스템의 생애 주기를 보면 인풋 데이터를 그 AI 모델에 투입을 해서 그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하는 이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모델의 예측력과 적용 대상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을 더 높이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형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정형화된 모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높이면서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는 모델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 거기서 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AI의 역사는 사실 거의 8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 이미,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기반한 AI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폰에 있는 시리 같은 것도 이미 AI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콘텐츠 추천하는 것도 AI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작년부터 생성형 AI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조금 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좀 탐색되고 모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지금도 이미 생활에 깊숙이 다가와 있고, 금융권에서 A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든지, 여러분들 갑자기 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갑자기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고,
이런 게 다 이런 이상거래 탐지에 의한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에 맞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뭐 단순 챗봇이라든지 이미 AI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I 모델의 사이클상 그 학습된 데이터가 굉장히 균형이 있지 않는 한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결과 자체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모델 자체는 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카이스트에 일할 때도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교수님과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였던 부분이, 경제학의 핵심은 어떤 주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 주요 변수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경제 이론 핵심이죠.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가. 근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뭐 머신러닝 같은 AI 방법은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의 설명력이 높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그 모델 안에서 어떻게 이 설명력을 높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델의 한계는 내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주요 변수를 얼만큼 변했을 때 관심 변수가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확한 그 인퍼런스를 주지 못한다는 것에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예측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이론보다 이제 이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예측 방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AI가 제시하는 그 결과값 자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다.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미 AI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이건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각 산업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뱅킹 인더스트리의 2.8에서 4.7% 정도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뱅킹 인더스트리의 수익 자체가 6.7조에서 6.9조 달러입니다. 한화로 9,300조 원 정도인데요. 이 비율로 따지면 이제 글로벌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한 300조 원 정도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은행에서 왜 생성형 AI가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면, 은행 산업은 B2C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수많은 고객의 대면 산업에서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로 컨텐츠 생성을 크게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뱅킹 인더스트리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한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코드를 생성하고, 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조에 사용하고 있고, 뭐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용 관리나 금융 분석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시타델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개발자의 코딩을 보조한다든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내부 애널리스트들의 리서치 및 개발 업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였고, 이 부분은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이제 신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대고객 서비스와 금융 분석, 이제 합성 데이터 생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분석 기능에 어떻게 보면 텍스트 생성을 접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코드 생성, 뭐 스크립트 생성, 챗봇에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백오피스나 미들 오피스에서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이 생산성 향상에 침투해서 기여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뭐 자금 세탁 방지, 데이터 리포팅, 인사관리, 번역, 코딩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텍스트 생성이 필요한 경우 생성형 AI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실상 금융산업에서 같이 창출을 하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 생성형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는 부분이죠. 사실 금융산업에서의 굉장한 핵심은 이 뭐 자산 추천이나 투자 추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hallucination도 있고 블랙박스라는 어떤 모델의 결론에 대한 설명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프론트 오피스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회계, 법률, 뭐 의료 이런 데서 이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창의력이 가장 요구된다고 하는 뭐 영화, 예술, 문학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생성형 AI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 의료, 금융과 같이 마지막 의사 결정권자의 판단과 책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정작 창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를 쓸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성형 AI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의 편의, 차별, 불공정 대우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별로 금융 대출에 그런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를 투입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가 뭐 금융 대출에 활용이 될 경우 이러한 인종차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생성형 AI 경쟁력 부족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그 AI 활용을 한 국내 금융권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성형 AI 자체는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이미 AI 자체는 글로벌 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활용에 관해서 국내 금융 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것은 이제 업계 참여자들의 중론인데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 문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합리화 문제, 세 번째는 금융회사 차원에서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 이 세 단계를 이제 금융권 AI 활용에서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이제 금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신용정보법을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결합을 허용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관련된 정부 TF에 참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의료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험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없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 산업이 이미 머니타이즈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마땅히 머니타이즈에서 새롭게 활용할 데이터가 별로 없다. 아까 제가 AI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모델의 성능에 가장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양질의 균형 있는 데이터를 인풋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조금 금융 데이터 차원에서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망 분리와 클라우드 규제 현황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여보셨겠지만 2014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서 금융권에서는 이제 망 분리 규제를 의무화했고 한 것이 이제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는 약간 찬반 양론이 있는데요. 이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후 해킹이라든지 유출 사고가 거의 제로로 수렴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 망분리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데이터의 누출이나 해킹 사고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차원에서 이제 내부망에서 외부망을 접속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있는 LLM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좀 제약이 크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꾸준히 되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규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융권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자체를 이제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그동안 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금융권의 상태에서는 이제 내부망을 통한 연구개발 활용이 불편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딩에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지 않는 코더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곤 하는데 이런 것이 금융회사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IT 개발 인력이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망분리 규제로 인해서 외부 AI 모델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낮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굉장히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훨씬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전폭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고 조금씩 태핑해 가면서 규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뭐 지금까지 발표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 금융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금 들어보시기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EU나 싱가포르나 미국에서는 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AI 지배구조 책무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고리즘 자체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부터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AI를 금융권 내부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활용이 그 채무 구조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금융권 뉴스를 보면 이 금융 당국에서 이 내부 통제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시스템 내에서도 휴먼 에러에 의해서 내부 통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도출을 했는지도 모르는 AI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 금융회사에서 AI 도입이 좀 전폭적으로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형 AI는 이미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심지어 B2C 차원에서 생성형 AI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편향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불투명성이라든지, 점점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독과점이나 동질성의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금융기관에 사용될 경우 솔링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또 헬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금융산업의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파이낸셜 타임즈의 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보장을 받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좀 침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알고리즘은 정확히 설계를 하는데 돈을 지불한 기관을 위해서 최적화되었다. 내가 거주의 권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부가 될 수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대학의 어떤 여러 가지 입시 서류를 처리하는 데 나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할 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취업 서류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부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의 권리, 뭐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라는 이 모든 심사에 이런 AI 알고리즘이 사용될 경우 이런 헌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단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AI 알고리즘이 우리 전반적으로도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동의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기업적,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공적,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르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장 설명드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회의 같은 거 다니면서 그 금융기관 쪽에서 주장하는 건 무조건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거든요. 뭐 이런 데이터도 결합을 허용해달라, 뭐 클라우드 규제나 망블리 규제도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고, 이제 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금융의 본질 자체의 핵심에서의 혁신을 판단의 기준은 금융시장의 imperfection과 incompleteness를 해결하는데 이 기술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데이터 결합을 보험회사에 허용을 해줬을 때 이것이 개인 간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나의 소비자 잉여를 오히려 생산자 잉여로 넘어가게 하는데 활용이 된다면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완전 가격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맞춤형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상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완전 가격 차별을 가능하게 해서
소비자인가가 생산자인가로 넘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에 맞는 방향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이 금융에 도입됨에 있어서 허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래 그래프처럼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전체의 이 생산 가능 곡선, 뭐 효용 가능 경계를 확장시킬 때, 그럴 때 유의미한 기술 혁신이라고 보면서 허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산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는 방식 자체를 좀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들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올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의 금융산업에서의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 기사를 그 금융위원장이 뭐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들을 비판하는 거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자체가 은행 중심이고 은행의 산업 자체가 거의 그냥 담보를 기반으로 한 대출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기술이 많은 거를 바꿀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저변에서는 거의 담보대출에 기반한 산업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다른 성격의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금융산업의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금융산업의 뭐 글로벌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 금융 소비자의 효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과 금융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